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에서 공인중개사법 강의하고 있는 황정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좀 화면 띄워놓은 대로 오늘 3, 4월 달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제가 이제 출제를 해서 그 문제 풀이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한 중 정도 되는 난이도 위주로 좀 뽑긴 했는데 일부 좀 몇 개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2월 달에 이제 내용을 이제 우리 반복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과정을 한번 겪어볼 거고요. 경험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6월 달에 기말이나 뭐 또 중간고사는 좀 더 어렵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조금 순차적으로 본 시험에 맞게끔 아마 그 대비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문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1번 문제는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기억번 고용인도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고용인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두 사람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소공과 중개보조원. 근데 두 명 다 그 인장을 등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소공만 등록을 하는 거니까 기억번은 틀린 거가 되는 거죠. 니은 소공의 업무 지역은 그가 속한 개공의 업무 지역과 동일하다. 어차피 이제 개공의 업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면 전국에서 하는 거고요. 부칙 개공에 소공이 소속되어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도 안에서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업무 지역은 개공하고 소공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디귿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예요? 두 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었다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했다가 이중사무소잖아요. 이중 등록이 아니라 그럼 이중사무소는 상대적 취소니까 등록이 취소된다가 아니고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요 문제를 앞으로 다양하게 경험하실 건데 저뿐만 아니고 다른 쌤이 이제 내신 문제에도 이런 함정이 잘 걸릴 텐데 설마 이런 함정에 걸릴까? 이렇게 여러분 이제 생각하실 수 있잖아. 너무 뭐 이렇게 좀 치사하게 문제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기출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어떤 끝말에 함정 거는 거를 잘 좀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고 체크해서 틀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1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짓 또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니까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자격정지 처분은 재량적 처분이니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6개월짜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음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고용인도 개공과 함께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누구가 잘못을 했다라는 거냐면 개공이 잘못을 해서 손해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고용인이 책임을 진다? 천만에 만만해. 반대로 연대는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잘못을 했는데 고용인이 잘못을 했는데 개공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있으나 개공이 잘못을 했고 고용인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절대 없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이요. 사무소 명칭 등과 관련한 기술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8자의 문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5자의 문자,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이런 거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용하면 1년 1천에 처해지는 거. 1번은 맞죠?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포함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8자나 5자를 쓰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당연히 부과받을 수 있겠죠. 3.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얘는 이거 안 쓰면 뭘 쓰겠어요? 쓸 게 없잖아요. 이거 밖에는. 왜냐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는 공인중개사 아니니까 쓰면 안 되고 이거 말고는 써서는 이거 말고는 쓸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히 틀린 말이 되는 거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4, 5번은 넘어가고요. 자, 이제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일단 결격 사유는 대단히 중요하고 중개사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 꼽아라 그러면 당연히 결격인데, 1번에 피한정 후견 선고를 받은 자는 취소 판결 받을 때까지 계속 결격이에요. 1번은 결격이 맞고, 2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랬는데, 얘도 면제되고 3년이 지나야만 결격 사유에서 풀리는데 결격에서 풀리지 않았죠. 3년 미경과자니까. 3번에 보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있는데, 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집행유예는 어떤 의미냐면 선고를 받고, 그죠? 집행을 유예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결격에 들어가요. 선고유예는 선고를 안 받은 거예요. 선고를 유예했으니까 보시다시피 따라서 얘는 결격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의외로도 이게 잘 출제되니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번이 당연히 정답이 되겠죠. 4번 등록 취소 후 3년 경과되지 않으면 당연히 결격이고, 5번 이 법 위반하여, 이 법은 당연히 중개사법이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역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는 게시를 하지 않아도 좋은 거 이랬는데, 게시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게시물.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제일 먼저 개업을 하면 걸고 싶은 게 뭐가 있겠어요? 자격증, 자랑스러운 자격증, 등록증, 그죠? 내가 얼마를 받을 건지 보수요율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내가 업무 보증을 얼마를 설정했는지, 뭐 이 정도는 걸어 놓을 수 있는 건데, 쭉 보다 보니까 교육받은 수료증, 요거는 걸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실무교육 수료증을 뭐하러 걸겠어요? 이건 걸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전개할 수 있는 게, 게시물 게시 의무를 위반했대. 이거 이제 게시 중에서 하나라도 게시를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중요한 얘기니까 알고 계실 거고요. 2번이 답이죠. 자, 5번 문항은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2번을 먼저 볼까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에 의한 중개행위는,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러면 무등록 중개업인데 얘가 중개행위를 했대요. 그러면 형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무등록 중개업이면 아시다시피 3년 3천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형벌을 받게 되나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은 당연히 유효한 게, 자, 이걸 이제 사례를 한번 좀 드려볼까요?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알지 못했죠. 얘가 무등록인지 유등록인지 뭐 빌려 사는 놈인지 뭐 정신 나간 놈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이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거래. 이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은 알선을 시켜주는 거고, 그러면 얘가 불법이든 적법이든 상관없이 얘네들이 한 거래 계약은, 이게 거래 계약이잖아요. 이 거래 계약은 당연 유효죠. 이건 당연히 불법이고요. 3년 3천으로 처벌을 받는 거단 말이에요. 처벌을 받는다. 그렇지만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불성립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러면 3번을 보니까 이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유효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3번을 보니까 이의 경우에 거래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인정되죠. 중개보수 청구권도 인정된다. 얘한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무등록 중개업하는 얘한테 보수에 대한 어떤 청구권을 인정할 거냐? 당연히 인정하지 않아야지. 왜냐면 범죄로 얻은 이득이니까 이걸
봐서도 안 되고 이미 만약에 받았다면 반환해야 돼. 무효니까 보수 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6번 문제 판례 태도로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1. 중개의 정의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면 이것도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한다. 뭐 전문 중개업? 저당권 전문 중개업이 되는 거죠. 2.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의뢰인인 매도 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여 조사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여기 이제 2번 문항에서는 주어가 지금 약간 오탈자가 하나가 생겼네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으로 바꿀게요. 문장으로 봤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자를 좀 넣어주시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인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라는 게 뭐예요? 등기부 아니에요. 등기부와 주민등록 등본 이렇게 있는데, 이 주민등록 등본에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민등록증이 있고 주민등록 등본이 있잖아요. 그쵸? 네. 자, 주민등록증이 있고 주민등록 등본이 있는데, 자, 이 두 가지는 기능이 전혀 다르잖아요. 기능이. 그럼 증은 얼굴, 뭐 사진 이거 있어서 본인 확인할 때 쓰는 거고, 이 등본이라고 하는 건 뭐 가족 관계도 좀 보고, 실제로 이 사람이 뭐 어떤 뭐 집에서 살고 뭐 이런 것들을 보려고 이제 주민등록 등본을 띄는 거니까, 이거는 본인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 쓰여지는 이런 어떤 서류는 적합하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뗀다든지 가족관계 증명서를 뗀다든지, 이거는 이제 친권자가 누군지 알아보려고 띄는 거지, 본인이 맞아 안 맞아 이걸 확인하려고 이걸 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면 안 되고,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본인 확인하는 게 아니라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그죠? 네, 증에 의해서 확인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례를 판시했겠죠. 뭐 당연히 등본을 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 함정으로 잘 걸리는 내용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2번이 틀린 지문이고, 밑에 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7번이요.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자, 일단은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는 다르다는 거 일단 뭐 다 알고 계신데, 그걸 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뭘 살펴보냐면 확인 설명이 있고요, 확인 설명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 중간에 어떤 좀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이 되냐면, 중개가 완성이 되어지는 사건이 한번 발생이 되고요, 중개가 완성된다는 거는 의사가 합치되는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데, 완성되기 전에 뭐를 한번 해요? 확인 설명을 한번 하죠. 여기는 취득 의뢰인한테 한단 말이에요. 취득할 의뢰인한테. 그리고 이거는 구두로 해요. 그쵸? 네, 구두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 근데 여기는 확인 설명서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한단 말이에요. 쌍방에게 이걸 교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서류로 만들어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서면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번에 이제 시행령 개정이 좀 있어서 이 확인 설명서를 쌍방에게 교부한다 내지는 발급한다, 이 두 가지 다 기억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법률에는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 요번에 개정하면서 발급으로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확인 설명서 발급해야 한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교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또 우리 질문하실 수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개정된 거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에 해당이 되어지나 확인설명서의 작성, 이 작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소공한테는 절대 의무가 아니에요. 작성은 개공만 하는 거예요. 예, 소공은 작성의 의무는 없어요. 다만 작성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런 권한은 있으니까. 2번, 법인의 경우에 당해 중개업을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법인의 대표자와 해당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민달인 해야 된다. 그 대표는 법인을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같이 해야 되겠죠. 그 당해 업무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와 3.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거는 권리를 이전할 의뢰인에게 요구하는 거지. 권리 이전 의뢰인,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하는 거는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죠. 그래야 이제 설명도 좀 할 수 있고 하니까. 자, 4번. 개공은 매도 의뢰인이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이를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뭐라고 설명하죠? 불응했다고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뭐까지 해라? 기재. 예, 써라 이 말이야. 써라. 예, 뭐라고? 불응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공식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 불응하면 설명하고 기재해야 한다. 불응하면 설명하고 기재한다. 5번, 개공은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거래계약이 체결된다라는 거는 중개가 완성된 이후잖아요. 예, 그러면 권리를 취득하려는, 다시 왼쪽으로 좀 오는 게 잘못된 거지. 체결이 되면 우측으로 와야 되는데,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할 설명의 의무가 있다라고 했는데, 취득 의뢰인이 아니고 이제 체결이 됐으면 확인 설명서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취득 의뢰인이 아니고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 내지는 발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표현이 되겠죠. 아주 잘 걸리는 함정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8번 문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 1억 원의 보증을 설정한 개공 갑의 중과실로, 중과실이면 과실이 있다는 얘기죠. 있어도 많이 있다는 거죠. 고의에 가까운 과실을 중과실이라고 하니까 거래 당사자 을에게 2억의 손해를 발생케 했대요. 그럼 을은 갑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 보면, 그쵸? 손해가 발생이 됐대. 그러면 손해를 배상해 줘, 이렇게 이제 청구할 때 개공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개공의 보증 기간에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의뢰인이 개공한테 청구할 때는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냐면 전 손해, 그러니까 모든 손해를 다 청구하는 거지. 전 손해. 내가 손해 입은 거 전부 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의 보증을 설정했대. 1억짜리 보험을 가입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1억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공한테니까 당연히 전손해. 근데 이제 보증기관에게 청구할 때는 설정 범위 안에서만 청구. 1억 원 안에서만 청구. 그러니까 누구한테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전액 청구하느냐 아니면 그 설정한 범위 안에서만 청구하느냐 이게 달라지니까 갑에게, 갑이 누구예요? 개공이니까 전액. 1번이 맞는 표현이네요. 2번. 보증을 설정한 개공이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바꿔야 돼. 만료되는 즉시 하면 간극이 생기잖아요. 끊기는 점이 생기니까 안 되고 있는 기간 중에. 이거 틀렸고. 3. 공탁의 방법으로 업무 보증을 설정한 개공이 사망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1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다. 그러면 3년 안쪽이니까 맞지 않냐, 이렇게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가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면 1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다. 이거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1년 이내, 그러면 거꾸로 하면 1년 넘어가면 회수할 수 있다가 되니까 틀린 표현이고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다가 정확히 맞는 표현이 된다.
자, 4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개공은 5일 안에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존해야 된다. 이게 5일이 아니고 15일이죠. 15일 안에 다시 가입하거나 아니면 보존해야 되니까. 네, 5번.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 보증관계 증서 4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교부하지 않을 때는 이게 업무정지가 아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게 되겠죠. 100만 원 과태료 쪽에서는 이 5번 문항이 시험에 제일 잘 출제되어지기도 하고요. 중개법인이 중개 외의 업무로 경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 9번 문항은 암기 코드가 있는데 한번 좀 소개 한번 해드리면 임, 상경, 분수경 이렇게 이제 6개가 있죠. 임상경, 분수경. 요거 한번 암기해 볼까요? 임은 임대관리 관리대행, 상은 이제 상담인데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경은 경영 기법이나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고요. 경영 기법이나 경영 정보는 개공을 대상으로만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부는 분양 대행인데 주택하고 상가에 대한 분양 대행, 이거 물량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수는 중개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뭐 이런 거 할 수 있고, 마지막 경은 경매, 공매 관련 업무 뭐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 겸업 업무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를 찾아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4번에 보면 모든 종류의 주택에 대한 관리 대행업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임대관리 관리 대행인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넘어가면 우리나라에 전문 자격사가 있어요.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이걸 뭐라 그래요? 주택관리사의 업무 범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관리사만 이건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전문 취급. 그러니까 이 자격이 없으면,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으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4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4번이 잘못된 표현이고요. 자, 10번은 중개보수와 실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5번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 법령상의 원칙, 예외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원칙은 약정에 따릅니다. 지급 시기에 따라서 원칙은 약정에 따른다. 근데 예외적으로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원칙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약정이 없을 때 원칙은 약정, 원칙 약정 그리고 예외가 거래대금 지급 완료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써드릴까요 이거? 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올해 시험에 특별히 이가 좀 중요한 이유는 확인설명서 서식이 개정이 좀 됐잖아요. 확인설명서 서식에 얘를 언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올해 무조건 나올 건데 원칙 예외로 나눠볼게요. 원칙적으로는 약정 시기 안에 약정 있으면 약정 너네들이 알아서 받아.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이. 근데 예외적으로 약정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없다면 거래 대금에 지급 완료일 날 받아라. 그러니까 잔금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칙 예외로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됐고요. 자, 11번 문제는 이것도 이제 올해 우리 공인중개사 31회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금쟁이가 될 텐데 이 금쟁이는 이제 1항과 2항 있잖아요.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적용되는 금쟁이고 2항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는 금쟁이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33조 1항 즉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쟁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물었으니까 틀린 지문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5번 문항을 한번 보시죠. 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대리인과 직접 거래해도 이건 직접 거래가 되니까 금지 행위가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 뒷부분을 출제할 때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이건 일방 대리니까 쌍방 대리가 아니잖아요. 예, 쌍방 대리는 금지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되게 잘 출제되는 항목이니까 직접 거래 금지 행위 맞으나 일방 대리는 금지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예, 쌍방 대리가 금지 행위 되겠죠. 자, 12번 문제는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 기억번,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른 개공의 소공이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원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중 소속 금지. 그 다음에 니은번,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간주되는 거죠. 15조 2항이요. 디귿, 국장은 개공상호 간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 그 다음에는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니을,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정지든 업무정지든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자격의 정지를 할 수 있다. 하야 한다 아니고 재량적 조문이니까. 미음, 국장은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된 거 3번이 됩니다. 자, 13번은 전속중개 계약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제 틀린 지문만 한번 좀 딱딱딱 잡아 드릴게요. 1번,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라고 했는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쓰여지는 모든 서식은 다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같은 말로 시행규칙이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식은 일체 없어요. 법률로 정하는 서식도 일체 없고 중개사법에서 사용하는 모든 서식은 다 국토부령 혹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자, 2번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지체 없이를 문서로서 관청에 신고한다. 신고 안 합니다. 이 관청에서 아무 관심 없어요. 그 관청은 돈 되는 거 관심 있지. 부동산 거래 신고 이런 거. 3.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인 약정으로 정하면 원칙 약정이 없을 때는 3월로 한다라고 했는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이 3월이고 예외가 약정이고 그래요. 원칙이 3월이고 예외가 약정이고 그렇습니다. 바뀐 거죠. 4.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다른 개공에게 의뢰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때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유효기간 안에 다른 개공한테 의뢰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원래 주고받기로 한 보수의 100% 원래 주기로 한 보수만큼 위약금을 줘야 되겠죠. 4번 틀렸고 5번에 우리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되어지면 물건에 대한 정보를 꼭 올려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비공개해야 하니까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5번이 맞는 표현이네요. 자, 14번 서면으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는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게 있고 서면으로 작성하는 게 있고 그런데 아무튼 서면으로 작성하는 계약서 관련해서 1. 개공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소공이 작성해도 되잖아요. 소공이 작성의 의무는 없지만 작성할 수 있으니까 2.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9개가 있는데 그거 빠짐없이 기재해야 돼. 2번이 정답이고요. 3.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거래 당사자와 중개한 개공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야 하며 여기서 거래 당사자까지 서명 및 날인을 할 필요는 없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하면 되는 거죠. 거래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것도 당연히 틀린 말이고 서명 및 날인을 둘 다 안 했다 하더라도 그 거래계약 자체가 부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4. 개공은 반드시 국장이 정하는 표준 거래계약서 서식이라고 했는데 국장이 표준 거래계약서 서식을 정할 수 있으나 현재 정하고 있지 않아서 표준 서식이 없어요. 그래서 사용해야 하는 그런 의무는 틀린 말이에요. 서식이 없으니까. 5.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반드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반드시가 틀린 게 우리가 공급계약, 매매하고 공급계약만 신고하지요. 부동산 거래 신고, 뭐 임대차나 이런 거는 신고하지 않죠. 교환계약 뭐 이런 것도 신고하지 않고요.
15번은 이제 거래 정보망과 관련한 설명인데 옳은 거 이렇게 물었습니다. 1.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등록을 받아 의뢰인에게 정보를 공개한다 그랬는데 개공한테 물건을 받아서 개공한테 공개하는 거죠. 이 부칙개공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의무 없습니다. 부칙개공도 거래정보망을 가입할 의무는 없고 가입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3. 중개법인도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천만에. 우리 중개법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만 할 수 있어요. 임상경, 분수경 요렇게 딱 6개를 겸업 업무라고 칭하고요. 이 겸업 업무 이외의 업무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겸업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되고요. 4. 전속중개계약일 경우에만 거래정보망에 올린다는 건 등록한다 이런 얘기인데 전속중개계약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일반 중개계약도 올릴 수 있어요. 올린다는 건 등록한다는 얘기입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짓 정보 공개하면 업무정지 6개월 뭐 이런 거 받을 수 있겠네요. 맞는 표현이 되고요. 자, 16번 문제는 외국인인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를 모두 골라라 뭐 이 얘기인데 일단 자격증 사본은 안 들어가고요. 왜냐면 조회하니까 실무교육 수료증은 들어가야 되고요. 사무소 확보 들어가야 되고요. 니은 디귿 그 다음에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외국인이라서 필요한 거고요. 한국 사람 같으면 이게 또 필요 없어. 조회하면 되니까. 근데 외국 사람은 이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그 나라 정부에서 증명하는 아포스티오를 첨부해서 이제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거 알려줘야 됩니다. 관청에 번역까지 다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증명 서류는 첨부할 수가 없죠. 왜 첨부할 수가 없냐면 순서가 선등록 후보증이니까 보증 설정 증명서를 첨부할 수가 없지. 등록증은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 역시 첨부할 수가 없고 여권 사진 하나 들어가야 돼요. 여권 사진은 등록증의 부착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니은 디귿 리을 시옷 이렇게 네 개가 우리 첨부 서류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 리을번은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 사람은 제출하지 않고 외국인이라서 제출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7번 문제는 인장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도장이죠. 도장인데 2번 볼까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할 때 업무에 관련된 모든 서면에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우리가 서명 날인과 관련해서요. 서명 날인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서명 및 날인하는 타입이 하나 있고 서명 또는 날인 이나 서명 가운데 점 찍는 날인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 두 개는 요거 서명 및 날인은 확인 설명서라는 애하고요. 거래 계약서에만 해요. 그 외의 서류에는 전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죠. 뭐. 그러니까 모든 서면에 서명 및 날인 한다라는 말은 옳지 못한 표현이에요. 딱 두 개. 확인 설명서하고요. 거래 계약서에만 서명 및 날인 하면 되거든요. 자, 18번 문제 중개계약에 관련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1번 볼까요? 현행 법령에서 명문으로 인정하는 중개계약은 전속중개계약뿐이다 라고 했는데 전속중개계약 23조 22조에 일반 중개계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도 있어요. 전속중개계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당연히 틀린 그런 표현이 되겠네요. 자, 19번 문제는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다음 내용으로 중개를 완성한 개공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액은 이렇게 최고액이라고 물어보면 최대치를 물어보면 물건 상가라는 거 좀 중요한 정보고 임대차도 좀 중요한 정보겠죠. 그리고 5천에 100이래. 5천에 100. 기간은 의미 없고 권리금도 어차피 우리가 중개보수를 받을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간단히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이제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5천 더하기 월 100만 원이죠. 곱하기 100.
이제 환산보증금을 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게 100만 원이 100개 있으면 1억이잖아요. 그럼 합치면 1억 5천. 1억 5천이 거래 금액이 되는 거니까 이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 곱해야 되는데 물건이 상가니까 0.9까지 최고액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135만 원 나오죠. 예, 135만 원 나오고 곱하기 2 해야죠. 양쪽 받을 거니까. 예, 그래서 정답은 270만 원 이렇게 구해내시면 됩니다. 자, 20번 문제는 이제 사례형 문제를 좀 하나 다루어 보도록 하죠. 개공갑과 그가 고용한 소공 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자, 1번 을의 과실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갑과 을에 대해서 이 둘은 연대 책임이 있으니까 이 둘이 연대 책임이 있죠.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연대 채무자인 갑과 을에 대해서 연대해서 청구해도 되고 선택적으로 청구해도 되겠죠. 1번 맞고 2. 을이 고의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갑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했는데, 을이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갑은 무과실 책임을 지겠죠. 무과실 책임. 근데 이제 을이 고의나 과실이 없었으면 얘도 책임 없는 거예요. 3. 을이 고의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라 하더라도 갑이 을에 대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즉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당사자인 을에게 한정된다 이러면 틀린 거죠. 왜?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사 책임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표현에 좀 헷갈릴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면 형사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요건이에요. 형사 책임 면책. 그러니까 민사 책임에는 면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과실 책임이니까. 근데 형사에서는 이게 나오면 면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을이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벌금을 받았을 때 행정처분으로 을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을이 소공이니까 금지행위잖아요. 이거 금지행위니까 자격정지 6개월. 자, 5번 을이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징역형에 선고되면 이건 이 법 위반한 징역형이니까 을의 자격이 취소된다. 이 법 위반한 징역형이니까 당연히 취소 되겠죠. 자, 이상으로 이제 우리 3월에 보는 중간고사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4월 달에 기말고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